푸른 승부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탕과 노예무역이 키운 영국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항해 조례를 발표한 뒤에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는요, 1652년에서부터 1674년까지 22년 동안 3번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네덜란드는 패했어요. 그 뒤에 네덜란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많은 식민지를 갖고는 있었지만은 해상 강국으로서의 지위는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대신에 영국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이 거래했던 기존의 해외 거점을 활용해서 무역 거래를 폭발적으로 늘려나갔어요. 대서양 무역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강 무역이에요. 영국의 리버풀에서 직물과 총기, 술, 유리구슬을 싣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흑인 노예와 맞바꿨어요. 이것을 다시 신대륙에 팔아서 사탕수수, 담배, 면화, 커피 이런 아메리카 플랜테이션 산물을 싣고 다시 유럽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 항해를 하게 되면요, 여러 번의 거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공산품이 가고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노예들이 갔어요.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설탕이 실려 나갔어요. 당시 설탕은 하얀색 화물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상품으로 전락한 노예들은요, 검은색 화물이라고 불렸죠. 대서양은 하얀색 화물과 검은색 화물을 가득 실은 배들로 분주했어요. 이렇게 영국의 유대인들이 노예무역을 주도하게 된 이면에는요, 교황의 노예무역 금지 선포가 있었어요. 1640년에 교황이 노예무역 금지를 명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노예무역에서 철수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의 가톨릭 상인들도 노예무역에서 자진 철수했어요. 17세기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설탕 산업이었어요.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유럽 최초의 자본주의적 산업이었죠. 18세기 후반 면직물 산업이 발전하기 전까지 자본 축적에 요긴한 사업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설탕 산업을 주도하면서 네덜란드의 설탕 산업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죠. 설탕은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설탕은 유럽 사람들의 식생활 변화에 크게 기여했고요. 17세기 이후 커피나 홍차와 같은 음료 문화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어요.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설탕 수요가 급증해서 중요한 국제 상품이 되었습니다. 설탕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해준 것은요, 흑인 노예들이었어요. 사탕수수 농사에는요, 일손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무역을 통해서 신대륙 흑인 노예들이 대거 투입되었어요. 열대지방에는요, 계절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사탕수수 재배가 가능해요. 심는 시기를 조금만 달리해도 1년 내내 수확할 수가 있었어요. 사탕수수는 다년생 풀이라서 새롭게 씨앗을 심어서 경작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잘라낸 줄기 옆으로 새로운 줄기가 솟아나서 자라요. 그렇지만은 지력을 심하게 소모하는 작물인 만큼 윤작을 통해서 경작지를 계속 바꿔줘야 한다고 해요. 수확 후에는 사탕수수의 단맛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재빨리 즙을 짜내어서 다시 졸이고 정제해야 했어요. 사탕수수는 다 자라면 키가 4m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베어서 공장으로 운반하고 분쇄하고 롤러를 이용해서 압착해서 즙을 얻어요. 정제하기 위해서 큰 솥에 오랫동안 끓여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서 땔감을 많이 가져와야 했어요. 사탕수수 농장에는요, 항상 대량의 일손이 필요했어요. 17세기 중엽은 사탕수수 재배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영국의 2차 항해 조례로 설탕과 같은 중요한 상품은 영국령끼리만 거래하도록 한 것이 결정타였어요. 이후로 설탕의 유통 판도가 바뀌었고요. 때 맞추어서 수요가 급증하고 아메리카 노예무역이 크게 확대되었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자리 잡았죠. 바베이도스에서는요, 16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인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는 흑인 노예가 더 많아졌어요. 17세기에 크게 번영했던 바베이도스를 제치고 18세기에는 자메이카가 서인도 제도의 으뜸이 되었어요. 자메이카는 영국, 서아프리카, 카리브해를 잇는 노예 삼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설탕 외에도 면화와 담배, 커피 같은 플랜테이션 농장 재배 품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흑인 노예 수요도 증가했죠. 초기 노예 상인들은요, 고작 2에서 5파운드의 노예를 사들여서요, 25에서 30파운드의 노예를 팔아서 폭리를 취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노예 무역은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전쟁도 노예 무역을 한몫 거들었어요. 영국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랑스를 제압했어요. 1713년에 위트르헤트 조약으로 프랑스로부터 미국의 식민지의 일부를 받았어요. 스페인으로부터는 지브롤터 해협을 양도받고 스페인령에 대한 노예 수출 독점권인 아시엔토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 노예의 밀무역도 성행해서 노예무역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은 18세기 말에 정점에 이르렀어요. 노예 대부분은 서아프리카 내륙에서 벌어진 약탈 원정에서 잡힌 사람들이었어요. 약탈 원정은 보통 아프리카 부족의 왕이나 추장들이 했는데요. 사실 유럽인들은 질병과 아프리카인들의 격렬한 저항이 두려워서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서아프리카 부족의 왕들은 전쟁 포로나 이웃 마을에서 납치한 주민들을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들을 줄줄이 세워서 목에 나무로 만든 족쇄 같은 것을 채워서 해안으로 데려갔죠. 해안에 도착을 하면요, 나무로 된 우리에 가두어서 며칠 동안 거기에 놔두었어요. 노예들은요, 건장한 남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여자나 아이들도 있었다고 해요. 배가 도착하면 아프리카 어느 해안 출신인지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 몸에 낙인을 찍어요. 그 다음에 선창에 몰아넣어요. 배를 꽉 채워서 아메리카로 데려가는데요. 100톤의 노예선에다가 400명 이상을 실었다고 해요. 그 중에 6분의 1은 병으로 죽었어요. 노예들이 병들어서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상인들은 가끔씩 노예들을 갑판으로 끌고 나와서 운동을 시키기도 했어요. 채찍을 휘두르고 강제로 춤을 추게도 했죠. 노예들 중에는요, 이런 고통과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음식을 거부하거나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분노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간 항로에서의 잔혹하고 비참한 실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래가 끝난 흑인에게는요, 가슴이나 어깨에 불에 달군 은재, 낙관으로 새로운 주인의 이니셜을 새겨요. 이런 과정이 끝나면 노예들은 마리, 장 같은 이름을 얻게 되죠. 그 노예는 농장으로 가서 한 주 동안 노예로 일을 하지 않고 배불리 잘 먹고 쉬어요.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에 녹초가 되었던 노예에게 이러한 요법은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주인은 살이 올라서 모든 힘을 농장에 바칠 준비가 된 노예를 부릴 수 있게 되었어요. 1860년 미국 인구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인 40만 명이 노예 400만 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